이 돈 가지고 썩 꺼져. 이걸로 파혼이다. 네! 어머니, 어머니! 호텔 한식당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그 봉투를 가리키며 차갑게 웃고 있었는데 위로금이라는 이름의 선긋기였죠.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표정으로 딸의 인생을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밀어내며 입을 열었죠. 돈으로 사람 가르는 집안이면 제 딸은 못 보냅니다. 식당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 보는 눈 없는 집안이네. 그 말이 끝난 지 이틀 뒤 그 집안이 운영하던 레미콘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부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씨 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결혼 날짜를 잡기 전 양가가 처음 제대로 얼굴을 맞대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는데 낡은 트럭 옆으로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나오느라 씻지도 못한 채 작업복에는 아직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쇳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한식당 입구 앞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수연이가 혼자 이 자리를 감당하게 둘 수는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식당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차려진 테이블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제 작업복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고 눈빛에 감춰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는데 웃는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죠. 오늘 상견례인 거 알고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현장에서 바로 와서 그렇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이냐는 반문이 돌아왔고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보았죠. 레미콘 회사를 한다던 정호라는 그 사람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이 자리를 권했고 저는 앉았는데 맞은편에 요양보호사 유니폼 차림으로 앉아있던 수연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게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박선영이 메뉴판을 넘기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저를 똑바로 보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죠. 딸 시집 보내는 날인데 트럭에 작업복이라니 라고요. 식탁 위 물잔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평생 현장에서 일해왔던 손이었는데 부끄러운 손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애써 웃으며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변명을 시작했지만 박선영이 딸의 말을 잘랐죠.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수준이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준. 박선영은 계속 말했는데 요즘 결혼은 집안 보는 거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네 아들이 아깝다고 했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또박또박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며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28해를 손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키우며 성실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제 딸이 저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박선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말하며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300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정리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리, 위로금, 파혼. 그 모든 말들이 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다가 천천히 박선영을 바라봤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요. 제 입이 열렸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는데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 상황을 거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밀어냈는데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하얀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이게 내 딸값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했죠. 여기가 어디고 자기네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그녀를 바라만 봤는데 옆에 앉은 정호가 조용히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박선영은 남편의 말을 손으로 막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요양보호사 딸의 현장이라는 아버지, 이런 집안이랑 자기네 아들은 안 맞는다고 했죠. 집안이라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네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박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칼날 같았습니다. 못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수준이 다르다고 했죠. 그 단어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손을 펴고 쥐기를 반복했는데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이 뻣뻣했죠. 이 손으로 시멘트를 날랐고 철근을 묶었으며 딸을 키웠는데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박선영이 다시 봉투를 밀어오며 딸 인생 생각해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죠.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충분하다는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지 않은 채 박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으로 사람 가르는 집안이면 제 딸은 못 보냅니다.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파혼하시죠. 이쪽에서도 찬성입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아빠 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죠.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하지만 이건 아니다. 박선영이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일이나 하는 사람이 감히 자기네 집안을 어쩌겠다며 소리를 질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장 일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제 작업복 가슴팍을 움켜쥐며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쳤는데 먼지가 묻은 옷깃이 그녀의 손에 잡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아라, 여기서 손 쓰면 안 돼. 그때 식당 매니저가 다가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선영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실례했다고 말하고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박선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보는 눈 없는 집안이네. 그 말이 등을 때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이가 울먹이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죠. 아니다. 내가 미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는데 작업복에 먼지 묻은 옷,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부끄러운 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주차장으로 나와 낡은 트럭 문을 열고 시동을 거니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고 백미러에 비친 호텔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박선영,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했지.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누가 누군지. 트럭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는데 김태식이라고 밝히며 내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휴가 중이신 거 아니었냐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레미콘, 그 업체 서류 전부 준비해 두라고 말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트럭에 올랐는데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던 동네 현장이 아니었죠.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서울 외곽 대형 건설 현장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비원이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 사이로 제 낡은 트럭만 달랐는데 익숙한 풍경이었죠.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수였는데 서류를 회의실에 준비했다고 말했죠. 저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강민수가 정호 레미콘 3년간 거래 내역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넘기다가 안전점검표에서 손가락을 멈췄는데 현장 점검일이 8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광복절에 누가 점검을 하냐고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있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는데 허위 기재에 날짜 조작, 서명 위조가 가득했습니다. 세무 자료를 펼쳤더니 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정호 레미콘에서 어업체로 다시 비업체, 시업체로 이어지는 불법 재하청까지 있었습니다. 직원 명단을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강민수가 노트북을 열며 등록 인원이 실제보다 많다고 유령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 보험 부정 수급까지 있었던 거죠. 저는 파일을 덮으며 오늘부터 정호 레미콘과의 거래를 전면 보류한다고 말했는데 강민수가 진행 중인 현장이 있다며 놀랐지만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 해지 조항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어서며 은행 쪽도 연락해서 신용 등급 재조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죠.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겠냐고요. 원칙대로 하는 거야. 개인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웠습니다. 박선영,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했지. 오늘 오후까지 공문을 발송하고 내일부터 납품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는데 수연이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딸이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따가운 햇빛을 보며 아빠는 그냥 일하는 거라고 원칙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원칙도 맞지만 분노도 있었으니까요. 아빠 믿는다는 딸의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트럭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에 비친 현장이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정호 레미콘 사무실에서는 정호의 책상 위로 팩스 한 장이 떨어졌는데 도화건설 거래 보류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죠.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현장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는데 강민수가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같은 시각 정호 레미콘 사무실에서 정호는
팩스를 들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거래 보류 통지와 계약 조항 위반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이 급히 들어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고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신용 등급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박선영이었고 자기 카드가 막혔다며 소리쳤죠.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녁 정호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박선영이 도화건설이 거래를 끊었다고 물었고 정호는 보류라고 대답했지만 박선영이 왜 갑자기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는데 잠깐 도화건설이라고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화건설 임원을 검색했더니 화면에 사진이 떴는데 도화건설 회장 김태식이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봤던 그 남자였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선영이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 도화건설 회장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우리 회사가 그 회사 거래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설마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었지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의 책상에는 팩스가 쌓였는데 납품 일정 전면 재조정, 안전감사 실시 예정, 세무자료 제출 요청이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어건설에서도 거래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죠. 한 곳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는 걸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박선영이 친구들한테 소문이 났다며 울먹였고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레미콘 공장이 멈춰 있는 게 보였는데 일감이 없었던 거죠. 회계 직원이 들어와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했고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물을 가져오며 힘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죠. 미안하다 수연아.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정호 레미콘 은행 대출 조건 변경 확정, 거래처, 새 곳 추가 이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웠습니다. 박선영, 이제 알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창밖 밤하늘이 어두웠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도화건설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임원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정호 레미콘 건이 외부 반응이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는데 안전점검 허위 보고서였죠. 이게 다 사실입니다. 임원 하나가 숨을 삼키며 이 정도면 거래 완전 중단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넘기며 불법 재하청 계약서, 세금 누락 내역, 유령 직원 명단을 보여줬는데 제가 현장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혹시 개인적인 감정은 없냐고 물었고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감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 잠시 멈췄다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딸을 무시했을 때의 그 분노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정호 레미콘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저는 거절하라고 대화할 게 없으니 서류로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호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책상 위 통장에는 잔액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 자재비, 은행 이자 모든 게 막혔죠. 박선영이 전화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낼 지경이라고 했고
정우가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지만 박선영이 어떻게 해결하냐며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현장을 돌고 있었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크레인 아래를 걸으며 안전모를 점검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현장 반장이 다가와 고생하신다며 소문을 들었다고 정우 레미콘 말인데 상견례에서 일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벗으며 일은 일이라고 대답했죠. 반장이 하지만 딸 일이잖냐고 말했고 저는 제 딸이 무시당한 건 맞다고 잠시 숨을 고르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저 업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장이 그럼 우연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조사안이 나왔다고 어차피 걸릴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죠. 상견례가 없었다면 저는 조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사안이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정의인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가 정우 씨 집안이 힘들다던데 라고 물었고 저는 뉴스를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그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아빠가 그렇게 하신 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딸을 보며 말했죠. 수연아, 아빠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것뿐이야.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오래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실망일까, 걱정일까, 저는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강민수가 급히 들어와 정우 레미콘이 파산 신청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파산이라는 그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강민수가 직원이 20명 넘는다며 다들 일자리를 잃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건가? 박선영과 정우를 응징하는 것. 하지만 무고한 직원들까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야. 불법을 저지른 건 그들이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강민수가 회장님 하고 불렀고 저는 계속 진행하라고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어린 수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복수를 하는 건지 아빠도 모르겠구나. 사진을 도로 넣었고 휴대폰이 울렸는데 정우 레미콘 법원 파산 신청, 직원 전원 해고 통보라는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읽는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는데 도화건설이 협력업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하청업체 퇴출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경종,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 사람 보는 눈 없는 집안이라고 했지. 이제 알겠어? 창밖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수가 급히 달려와 큰일이라며 휴대폰을 내밀었고 대형 건설사 갑질로 중소업체 파산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는데 상견례 날 제가 봉투를 밀어내는 장면이었고 표정 없는 얼굴에 차가운 눈빛만 보였죠. 하지만 앞뒤가 잘려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먼저 돈을 꺼낸 장면은 없었죠. 편집했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고 돈으로 찍어 누르네. 대기업 횡포 실화냐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며 위에서 외부 대응 자제하라고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해명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죠. 변명하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전화기에 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언론사, 협력업체, 지인들이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렸고 한 말씀 해달라며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트럭에 올라 빠져나왔죠.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현관에 서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이러려고 하신 거 아니잖냐며 사람들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수연이가 괜찮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고 수연이가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복수에 눈이 멀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켰더니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고 직원들은 어떡하라고 라는 댓글에서 손이 멈췄죠. 직원들, 그들은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신호등에서 옆차 운전자가 저를 쳐다봤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날 알아보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 복도를 걸으며 시선이 따가웠고 회장님이시네. 아, 저분이 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실에서 임원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고 저는 진실은 소리 크게 안 내도 나온다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창밖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회장이라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기다리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생각했지만 그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트럭 안에서 뉴스를 들었고 도화건설 김태식 회장 갑질 논란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죠. 나는 누구인가, 정의를 실현한 사람인가, 복수에 눈먼 사람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수연이는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딸아, 미안하다. 문을 열었고 어둠 속에서 반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수가 급히 들어와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소집하셨다며 오늘 오후 2시에 본사 로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해명할 때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2시 본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가득 찼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는데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김태식 회장이냐, 작업복을 또 입고 왔네 라는 소리들이었죠. 마이크 앞에 서서 최근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스크린을 켰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상견례 당일의 완전한 영상이었죠. 호텔 한식당, 테이블 위로 봉투가 놓이는 장면이 나왔고 박선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300이에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고 이런 집안이랑 우리 아들은 안 맞아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봉투를 밀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돈으로 사람 가르는 집안이면 제 딸은 못 보냅니다. 라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박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뱉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보는 눈 없는 집안이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영상입니다. 다음 화면이 떴는데 문서들이었습니다. 안전점검 허위 보고서, 8월 15일 광복절에 작성된 점검표가 보였고 불법 재하청 계약서와 복잡하게 얽힌 하청구조, 세금 누락 내역, 유령 직원 명단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이 정호 레미콘의 실제 문제들이라며 저희가 거래를 중단한 건 보복이 아니라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이 문제들은 상견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며 그럼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솔직해야 할 순간이었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로비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딸을 둔 아버지로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계기였을지 몰라도 조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고 또 다른 기자가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내려앉았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정호 레미콘 직원분들께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불법 구조를 방치할 순 없었다며 도하건설은 해당 직원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시 옷깃을 내려다봤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이었죠. 이게 제 옷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옷이 아닙니다. 로비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민수가 다가와 수고하셨다고 말했고 저는 고맙다고 대답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럭에 올랐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죠. 아빠 기자회견 봤다며 고생하셨다고, 아빠가 옳은 일 하신 거 안다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전화를 끊었고 저는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는데 도하건설이 완전한 영상 공개로 논란이 일단락됐고 정호 레미콘의 실제 불법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건설업계 투명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호 레미콘 직원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게 최선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고 내일이면 또 현장으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수연이와 함께 시장을 걸었는데 수연이가 여기까지 오셔야 했냐고 물었고 여기 고등어가 싱싱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며 TV에서 봤다고 멋있던데요 라고 말했죠. 저는 쑥스럽게 웃었고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요새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냐고 물었죠.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엔 그랬다고, 복수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기자회견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아빠도 사람인걸요. 감정도 있고 원칙도 지키고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고맙다 이해해줘서. 우리는 다시 걸었고 시장에 삶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호 시내는 어떻게 됐냐고 수연이가 물었고 저는 파산했다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5명 채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박선영 씨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모르겠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실까요? 라고 수연이가 물었지만 아마 아닐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남 탓만 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박선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사라졌고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멈춰섰고 수연이도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박선영이 저희를 보더니 멈칫했지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님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더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가르려 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박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고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분들 재취업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건 지킬 겁니다. 박선영의 눈가가 붉어졌고 고맙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을 무시했던 건 제가 아는 게 없어서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진짜 품격은 옷이나 직함이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고 뒷모습이 시장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방향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 우리는 다시 걸었고 시장 끝에 도착했을 때 햇볕이 따스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으시죠? 라고 수연이가 물었고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어렵구나 싶다고,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죠. 맞아요 라고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업복 소매를 내려다봤는데 여전히 낡았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어디서 일하든 무슨 옷을 입든 하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무시당할 이유는 없는 거야. 수연이는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럭 시동을 걸었고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내일도 현장 나가세요 라고 수연이가 물었고 응, 이게 내 옷인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웃었죠. 트럭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창밖으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 여는 상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현장으로 나갈 것이고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쓸 것입니다. 이게 내 자리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옆 차에 정장 입은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도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고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제자리로. 낡은 작업복의 등은 조금도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